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자 뉴욕 증시는 연준에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말 대형 이벤트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상황에서 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이 경계 심리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기간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폭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황이네요. 오늘의 주요 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과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 이 제지 종목의 이 판매를 하면서 이 제지 종목이 아니죠. 종이컵과 빨대 등의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서 제지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또한 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 또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 스텝이 단행되면 우리 국내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다른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들과 분석하면서 오늘 오후장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6차례 연속 금리가 인상되면서 연 3%였던 기준금리는 3.25%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 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달 빅스텝에서 이달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빅스텝까지는 아니지만 금토기가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금리 인상의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꺾이지 않는 물가 오름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달 4.2%로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지난 7월 역대 최고 기록 이후 5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례적인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수입 제품이어도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져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등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간에 계속해서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아직
그 물가 상승 흐름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5%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2달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잠정치를 보면요. 9월보다 0.5% 높은 120.6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전과 비교하면 7.3% 높은 수준으로 23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에도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중심으로 오른 품목이 많았다고 하는데 다른 품목은 어떻습니까? 네,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습니다. 공산품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요. 화학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이 내렸지만 석탄, 석유 제품과 음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내렸습니다. 수산물이 1.5% 올랐지만 농산물이 11.2%, 축산물이 4.5% 하락한 것이 영향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넷째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더욱더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게다가 더 많은 금융기관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는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더 주는 방법으로 고효율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발전시설의 규모가 늘어야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데 앞으로는 효율성도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네, 오늘 발표된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요.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개인 시장 조성사의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성나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늘자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흥풍세 이어가면서 0.91%,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 2,4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영향 풀이됩니다. 기관이 627억 원, 외국인이 245억 원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홀로 매도세에 가담하면서 1,000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빨간불 킨 가운데 어제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상승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훈풍 이어갑니다. 0.66% 상승세 나타나면서 오늘의 현재가 61,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43% 상승세 나타나면서 56만 9천 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두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주도 오늘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1.13% 상승세 나타나면서 89만 8천 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2.3%, 마지막 LG화학까지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지수 1.61%로 어제자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737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이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기관이 633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785억 원의 물량 담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1,27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엔터주 등 이 고성장 업종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 3%대의 상승 흐름 나타나면서 108,500원 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자 빨간불 켜면서 1.69%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LNF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죠. 3.46%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약주 오늘 강세 나타나면서 0.68% 상승세. 카카오게임즈 훈풍 이어갑니다. 게임주의 상승세 속에서 2.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무림페이퍼입니다. 일회용품 금지 수혜 소식 속에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무림페이퍼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소식에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편의점과 종합 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되면서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오늘 제지 관련주들 상승세 크게 가져갑니다. 무림페이퍼 2.23% 상승 흐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다음 특징주 고려아연입니다. LG화학과 하나와의 자기 주식 교환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LG화학과 하나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자사주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장기 성장이 기대되면서 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고려아연 5% 하락세, 장중에 저가 62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자는 현재가 62만 4,000원 지나가고 있네요. 이 증권가는 이번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로 고려아연의 중장기 성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확인한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약간 겹치는 종목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4위, 그리고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3위가 바로 이제 대구시스터즈입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좀 커진 거죠. 우선 지금 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서로 양국 간의 우호 정서 또 상호 인식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약간 좀 문화 교류가 중단됐다는 의견이 좀 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의 이 게임 규제 정책을 고강도로 받고 있는데 완화될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부시스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이죠. 이 오픈 브레이크 또 쿠키런 시리즈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운로드 건수가 7,500만 건 넘어섰는데 그러면서 이 대부시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이 지금 보면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 3위로 올라 있는데 우선 이 LG화 또 하나와 업무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자사주를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긴장감을 성장성에 대한 굉장히 평가를 내놨지만, 근데 오히려 좀 주가는 좀 오전장에 좀 하락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과 수소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고려아연에 대한 오히려 주가 하락은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LG와 고려아연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향후에 어떤 이 사업성의 행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브시스터즈와 고려아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외국인들이 코스닥 제일 많이 사는 종목자 LNF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LNF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영업이익 987억이었죠. 아쉽게 1,000억을 넘기진 못했는데, 글로벌 쪽의 거시 불확실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고객사의 그 하이니켈, 이 양극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LNF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가동률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4분기 때는 1,000억을 당연히 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은 4분기가 어느 정도 계절적 성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지금 예상하는 1,000억, 1,080억 정도가 평균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상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이 성장성은 저는 의심이 없다 생각되는데, 어떤 외부 이벤트에 의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NF 그리고 알코프로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대표적인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LNF 현재 가격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매수가는 한 21만 2천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주가 24만 원인데 24만 원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 차익실현보다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이 외부 이벤트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력 고객사죠. 이 원통형 배터리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가 좀 얘기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도 수요는 항상 일정 부분 이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목표 주가 23을 넘었을 때는 어떤 이런 굉장히 이슈가 작용하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그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이송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LNF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송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좀 제한이 확대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간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물론이거니와 빨대 등의 이 사용이 좀 금지되면서 오늘장의 제지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주의 움직임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일회용품 관련돼서 오늘서부터 이제 상당 부분 좀 중단되는 그런 이제 정책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일회용품 제한 관련돼서는 2019년도서부터 이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비닐봉투 사용을 상당히 제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일회용품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좀 줄여가 나가는 그런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부분 지금 연기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서부터 다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제도로는 이제 편의점을 비롯한 이제 소규모 그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의 유무상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형 점포에서 이제 보통 그 입구에 그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들어갈 때 보통 비닐봉지를 같이 해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공이 금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보통 이제 카페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조개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젓는 막대 같은 거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시면 플라스틱 그 빨대는 아마 구경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급격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기존에 예고는 충분히 되어 있지만 아직도 반발이 좀 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실시할 계도 기간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은 조금 느슨한 상황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회용품 이제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이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 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환경 소재,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 관련된 이제 봉투나 여러 가지 이제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제품군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유나 음료를 담는 이제 카톤팩, 보통 이제 저희가 우유팩이라고 많이 하는 카톤팩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대표적으로 한국 패키지나 이제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일회용 관련된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종이 빨대를 만들고 있는 무림 SP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림 SP 같은 경우는 종이로 만드는 빨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밖에 안 됐는데 이걸 구부러지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현재는 이제 세계 제1의 빨대 제조업체인 이제 서일이라는 회사에 지금 납품을 이미 시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음료수 팩에 붙어 있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 그런 빨대도 이런 종이 빨대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관계사인 이제 SR 테크노팩이 이제 친환경 산소 차단 소재를 개발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을 만큼 친환경 소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파우치 내에 이걸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기존 파우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알루미늄 팩을 별도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코팅 제품 하게 되면 나중에 분리수거 같은 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오늘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 종이컵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이제 비닐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종이 봉투에 대한 그 사용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골판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확대 소식 속에서 종이 관련주, 이 재지 관련주들이 오늘 진짜 전반적으로 대다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월드컵 시즌이죠. 이 월드컵 특수 기대감에도 이 재지주와 포장재 관련주들이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 확대로 인해서 이 포장재 소비도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포장재 관련주는 좀 시기적 특성도 크게 작용할 텐데 향후에 급락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월드컵 기간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치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킨을 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자가 필요하고 그런 상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지금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림제지나 지금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일 만큼 시장에서 강한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그 종이 그런 이제 박스 관련돼서 관련주들은 한번 올랐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런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주가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승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 종목들은 한번 주가의 상승세를 분명히 이제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이 이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모든 제주주가 같이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일회용 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되는 작업이 일단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회용품 관련돼서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지금 당장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뭐 시간적인 그런 이제 투자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무림 SP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빨대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용 빨대의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월드컵 기간과 더불어서 이 특수에 맞물린 제지주들입니다.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이 펄프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과 더불어서 이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인데요. 펄프 가격과 수요 증가로 인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펄프 가격이 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작년 이제 11월 달만 해도 이제 톤당 국제 시세가 675달러였었는데요. 지난 뭐 10월 달에 지금 1,03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7월에 이제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 지금 1,000달러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지금 고공행진에서 고공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가장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 부족까지 같이 겹치면서 강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국제 펄프 가격이 지난 이제 7월 달에 1,000달러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제주 관련주들은 이제 강한 그런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이후서부터 상승세를 보였다가 뭐 하락을 보이는 뭐 그런 이제 출렁거림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 관련 주요 제지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출 및 영업 이익이 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이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 이익도 227%를 상승할 만큼 뭐 탄탄한 이제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제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뭐 이번에 일시적인 뭐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지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눌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의 이 펄프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제지주의 추가 상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눌림목에서 좀 투자를 해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시죠. 반면에 폐지 가격은 좀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폐지 가격 또한 당분간 오를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제지주 내에서도 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요. 네, 그에 그렇습니다. 따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게 뭐 제주주한테 뭐 제품 상승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만약 국내 폐지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제지 회사에서는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폐지 가격은 작년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세계 제1의 이제 폐지 수입국이었던 중국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해외에서 이제 폐지 수입을 상당 부분 이제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폐지의 그 수입을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폐지 수출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되면서 국내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에 국내 폐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원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킬로그램당 102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폐지 가격을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종이를 만들 때 일정 부분을 폐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될 때 이런 비용 절감 때문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지사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골판지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폐지 가격의 하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골판지 가격이 계속 제지 회사에서는 이제 펄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골판지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지죠. 원지를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판지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원지를 받아서 골판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원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은 하지만 골판지 가격을 올리는 가격을 급등시켜서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수익성을 조금 줄이면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골판지 업체 이제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누적 수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5,935억으로 15%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74억으로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대형 포장은 이제 매출이 3.5%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10% 넘는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적 측면에서 보면 골판지 회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이런 폐지 가격 인하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폐지 가격이 계속해서 좀 작년 이후에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이 제지주들이 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골판지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비쳐 주셨네요. 오늘장의 제지주 급등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종목별로는 한창제지와 무림 SP 또 무림 페이퍼 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주요 기업의 실적과 주가 추이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제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이라는 이제 어떤 보면 그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긴 위에 꼬리를 달면서 이제 내려와 있는 음봉을 이제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무림 PMP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무림 그룹 내에 뭐 인쇄 용지 및 이제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국내 유일의 표백 화학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펄프 시장의 한 점유율이 한 11%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89%는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다라고 보면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가 무림 PM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뭐 백상지나 아트지 같은 이제 인쇄용지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제 백상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급 포장 용지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포장 관련된 부분에 그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분기 누적 그 실적도 올해 이제 매출이 5,633억으로 작년 대비 26.7%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554억으로 190%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제 가격 펄프 강세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 제지주에 관련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 정책 연구원장이신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하느니 꺼낸 카드는 베이비 스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기준금리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 하느니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금통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1%까지 지금 나는 상황에서 0.25만 올렸느냐. 또 앞으로는 얼만큼 올릴 거냐.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뭐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두 번 연속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가다가 지금 다시 0.25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높은 물가 지속세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안정 대책 차원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50bp 0.5%를 포인트를 올리지 않고 0.25만 올렸냐? 경기 둔화 정도가 8월달 전망치보다 지금 더 커졌어요. 그것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환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 따라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에서 봤듯이 단기 금융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50bp는 안 한다. 자, 그러면 6회 연속 지금 금통에서 올리고 올해만 7번을 올리는 상황인데 결론은 내년에는 그럼 얼만큼 올릴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서 보시면은 발표문이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통방문이라는 게 첫째 뭐냐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 처음으로 들어간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긴축 기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이 아직도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간다. 요 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당분간이라고 들어간 말이 있어요. 당분간은 며칠입니까? 대개 이제 당분간은 3 내지 4개월을 지칭할 때 당분간이란 말을 쓰거든요.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요 두 가지가 새로운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통방문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나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 4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가 가장 큰 이 전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의 큰 골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언제 그럼 그만두세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원래 물가 상승률이 이 전망치죠. 그게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면 이거는 금리의 어떤 이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는 하는 피벗, 하는이 금리 인상을 간두고 이제 멈춰서면서 금리 인하 또는 지속적인 뭐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언제쯤이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상황으로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년도 4분기에 인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가 이번 금통위를 마치고 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금통위가 오늘자죠. 이 25bp 베이비 스텝을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일단 6회 올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얼마나 올릴까가 또 시장의 화두였을 텐데요. 일단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년 초 또 3, 4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긍정적인 점은 내년 4분기에 좀 피벗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에 FOMC가 공개되면서 국내외 증시 화색이 도는 모습입니다. 연준 의원의 과반 이상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2월에 있을 FOMC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일까요? 지금 거기도 이제 조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11월 소비자 물가가 나와야 됩니다. CPI가 나오면 그거 보고 지금 결정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전선이 아주 양쪽이 아주 공고하게 지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반반으로 가면은 급격하거나 또는 굉장히 폭이 넓은 금리 인상은 지금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뭐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리 인상 속도 늦춰야 된다. 이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가장 우려되는 거는 미국의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금 큰 파도로 올 것이냐. 요새요, 희한한 게 지금 내년도 경기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뭐 유럽 경제보다 훨씬 좋을 거,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내년에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싸고 매파와 비둘기파가 아주 굉장히 나누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게 이번에 FOMC 회의록이고요. 다수 참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긴축 정책 우리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는 뭡니까? 뭐 진짜로 인플레이션 우리 타겟을 한 2%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로 합니까? 등등의 얘기들로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내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등등을 봤을 때 FOMC가 사실 이 정도면 호재로 굉장히 좋은 방향을 지금 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내일부터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전체 이 유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요 지금 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금 1.3%의 소매 증가율을 보는데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한 달치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얼마만큼 강하게 소비가 구현되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한번 보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지금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도 생산계에 그대로 반영하는 숫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모든 관심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오는데 뭐 제가 한 달 전 미국에 있을 때 뭐 많은 관계자들하고 물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유통업자, 그다음에 제조업자, 그다음에 소비자까지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지금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왔습니다. 네, 11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이 대두 속에서 이 내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시장의 관심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얼마나 좀 소비가 구현되는지에 따라서 이 변곡점의 향방이 갈릴 것 같습니다. 11월에 CPI 데이터의 지표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의 한은의 금통위는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FOMC는 올해 12월 한 차례 더 남은 상황입니다. 양국의 금리 격차 확대가 또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환율과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금리 격차가 나면 제일 우려할 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달러 자본이 지금 나가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그 현상이 뭐 크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순채무국이었는데 지금 채권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한 16%, 18%로 올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27%가 오른 거예요. 이 환율의 변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러고 이게 다시 뭐 다른 데로 돌아가는 현상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 이제 환율과 이런 부분들은 또 금리 격차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심스럽습니다만은 여기야말로 뭐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원자재 가격도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어디서 뉴스가 나오면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리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되는 거를 보셔야 되고요. 내년 지금 우리 이번 금통위에서도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사실 1.7%까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보다 밑으로 내려왔던 것은 사실 굉장히 침체와 또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로서의 이런 환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 파고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끝난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확대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외환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완화되는 추세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경제 성장의 흐름과 수출 확대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OECD는 내년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내년 증시의 최우선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 2주 전만 해도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암울한 그런 정보와 또는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침체하는 거는 다 맞지만 침체의 규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또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심지어는 미국은 뭐 침체가 약간 오지만은 살짝 열만 나고 지나갈 정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최대의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과연 코로나 제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지금 3월 달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 그다음에 양회 등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경제의 프레임을 짜느냐가 사실 내년도에 큰 상반기에 흐름을 가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결국은 내년도에 침체가 예상이 됐을 때 각국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빠르게 발빠르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진짜로 상관계수 1의 분위기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이라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각국의 통화 정책 방향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OECD가 내년에 경제에 대해서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가능성 제기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올 것이지만 그 폭이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심각도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도가 관건인 모습이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트악 데일리 최양훈 원장님과 글로벌 증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